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클리닉 진행의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조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코스피 지수에서 포착되고 있고요. 그간 시장을 이끌었었던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지수 자체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또 어떤 방향성 잡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도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전략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다양한 채널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그 부분도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투자 인사이트를 통해서 증시를 꿰뚫어보는 5가지 헤드라인 살펴볼 텐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영업무역이 3분기 호실적에 1년 내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3분기 매출액이 1조 2,047억 원, 영업이익은 1,812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4.4% 증가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외식과 단체 급식 시장이 구조적으로 대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CJS 프레스웨이에 대해서 성장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목표 주가 48,000원을 제시했는데요. CJ 프레스웨이는 오늘 약보합 상승합니다. 무력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발언으로 한일령 수준의 대응에 나선 중국 정부가 17일에도 일본을 향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반사 이익 수혜주들이 일부의 조정 이후에 또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일령이 이틀 만에 일본행 항공권 49만 장이 취소됐습니다.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에서 피트니스센터 매니저로 일하는 30대 중국인의 인터뷰를 통해서 항공편 취소 소식이 전해졌고요. 오늘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항공과 항공사 관련주들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은 금호석유에 대해서 내년 엔비라텍스 업황 회복과 아시아 지역의 나프타 분해 설비 구조 조정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금호석유화학의 주가는 마이너스 2.83%의 하락세를 나타내고요. 다만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오늘의 투자 인사이트도 정민경, 정래진 경제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정민경 경제 아나운서와 함께요. 오늘의 인사이트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인사이트로는 패션, 그 안에서도 OEM 관련된 종목들의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통 제조형 패션 대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실적 한파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기업, 즉 OEM 기업들은 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한 여기에 해외 시장에 강점을 둔 패션사들은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헤드라인에서도 전해드렸듯이 영업무역이 올해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이틀 연속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흐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OEM 기업들의 최근 주가와 3분기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영업무역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업무역은 9%대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무역은 우리가 잘 아는 패션 브랜드죠. 노스페이스와 룰루레몬 그리고 파타고니아 등 글로벌 브랜드 의류를 생산하고 있는 OEM 업체입니다. 미국 관세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견조한 3분기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요. 올해 3분기 매출액은 1조 2,07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 넘는 증가세를 보였고요. 영업이익은 1,81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70%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증권사들은 영업무역에 대한 눈높이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목표 주가를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DB증권은 7만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는 등 이달 기업 분석 보고서를 발표한 증권사 6곳 모두 다 영업무역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영업무역은 오늘 9%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무려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기간 동안 30%가 넘는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오늘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86,500원까지 터치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현재는 상승분을 반납하긴 했지만 여전히 9%가 넘는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현재 주가는 84,000원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쪽에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FNF 만나볼 텐데요. FNF는 MLB와 디스커버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역시나 3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3분기 매출은 4,7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영업이익은 1,280억 원을 기록하면서 18%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MLB와 디스커버리 등 주요 브랜드의 중국 시장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전체 실적을 견인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FNF 관계자는 중국 법인 매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이 됐고 매장 리뉴얼과 효율화 전략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FNF의 주가는 오늘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최근 계속해서 11월 10일부터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20%가 넘는 강세 움직임을 보였고요.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전장보다는 하락폭을 조금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는 73,1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세실업에 대해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세실업은 갭과 타깃, 월마트 등 미국 의류 브랜드나 대형 유통사의 의류를 납품하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역시나 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는 선방한 3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3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컨센서스를 81% 넘게 상회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과 삼성증권은 한세실업의 목표 주가를 1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신한증권은 11,000원에서 14,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한세실업은 내년부터 과테말라 원단 생산 공장이 가동화된다라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는 상호 관세율이 10%로 낮은 편인데다가 또 미국과 지리적으로도 가까워서 출하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하락하고 있지만 0.3%가량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12,78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패션 기업들의 움직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타랩스가 시장 하락하는 속에서도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3%가량의 강한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메타랩스 같은 경우에는 이 패션과 헬스케어를 축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역시나 최근 견조한 3분기 실적을 공개하면서 오늘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주가는 2,00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업무역 현재 10%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감성코퍼레이션도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3분기 호실적을 공개하면서 오늘 3%대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5,33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데즈 컴바인과 형지 INC도 2%대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OEM 기업들 그리고 패션 의류 종목들 중에서는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점 체크해봤습니다. 첫 번째 투자 인사이트 만나봤고요. 다음 투자 인사이트는 정래진 경제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이어서 오늘의 투자 인사이트 음식료 업종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분기에 국내 주요 식품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6.7%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진 수준인데요. 내수 시장이 침체하고 또 원가 부담이 이어지면서 국내 중심의 기업들의 실적이 둔화됐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해외 사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먼저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 비중이 81%를 확대했는데요. 영업이익률이 20.7%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확대가 실적의 성장을 이끌었고요. 생산 능력 확대와 관세 대응 전략까지도 효과를 봤습니다. 풀무원 역시 미국과 중국 법인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냈고요. 농심, 오리온, CJ 제일제당도 해외 사업 선전이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이렇게 해외 시장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면서요, 주요 식품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높은 환율, 미중 갈등 그리고 관세 정책 같은 불확실성이 여전해서 해외로 진출한다는 게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만큼 각 기업의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J 프레시웨이입니다. 오늘 IBK 투자증권이 CJ 프레시웨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외식과 단체 급식 시장이 대형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CJ 프레시웨이가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번 3분기 실적도 견조했습니다. 3분기 매출 9,012억 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37억 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CJ 프레시웨이 오늘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0.19%가량의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6,000원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삼양식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3분기 매출 6,320억 원, 영업이익 1,309억 원으로 이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면서요, 견조한 성장세를 확인해 줬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중국 중심의 수출 호조와 가격 인상 효과, 또 비용 효율화까지 실적이 크게 개선됐는데요. 증권사들은 강한 수요와 낮은 재고 수준을 근거로 해서 삼양식품의 목표 주가를 최근에 상향 조정하면서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36년 만에 우지를 재도입한 신제품을 선보이게 됐는데요. 앞으로 제2의 불닭이 나올 수 있을까요? 삼양식품 오늘 140만 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7%가량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137만 원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신라면의 반격이 시작될 수 있을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농심이 3분기 영업이익 544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원가 안정화와 고정비 부담 감소로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 국면에 들어섰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나 북미에서는 가격 인상 이후에 판매량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9월부터 수요가 다시 회복을 하면서 4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농심 같은 경우는 어제 9%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현재까지는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보다는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면서 0.1%가량의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46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음식료 관련 업종들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번 3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리온 오늘 현재 0.2%가량 오른 10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커피값이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이 믹스커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믹스커피로 유명한 동서, 오늘 2.3%가량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웰푸드도 1.7%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현대그린푸드는 하락폭을 좀 더 커지면서 1.3%가량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오후장 들어서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현재 0.4%가량의 약보합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식료 업종 관련한 종목들의 흐름 살펴봤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투자 인사이트 살펴봤습니다.
마감 향해 가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언급해드렸지만 AI 거품론과 함께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요. 시장 경계감 짙어지면서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의 차익 실현 매물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요한 일정은 내일보다 또 모레 있을 일정들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내일 한 번 더 넥스트마켓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임대차 시장에 관해서 짚어볼 예정인데요. 서울 임대차 시장에 이상 신호가 포착됐다는 부동산 통계적인 자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또 여러 번 언급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서울의 전 월세 가격이 급등 양상을 보여주면서 임차인 부담이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전셋값이 최고점을 나타냈는데 그 전고점 대비해서 지금은 96.5%까지 재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고점을 넘어서서 전셋값이 더 가파른 상승세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전세 매물이 굉장히 귀해지고 있고요. 월세화 역시도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전세 가격이 월세 가격과 함께 맞물리게 되면서 상승을 보여줬고요. 전세가가 매매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차라리 매매를 고려하게 된다라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저희가 오늘 부동산 정보를 통해서 어떤 지역의 매매 수요가 좋은지까지도 오늘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의 전셋값과 월세값은 계속 상승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탈서울 움직임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들도 하나하나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의 전셋값이 사실상 최고가에 도달했다는 분석들이 좀 나왔는데요. 서울 평균 전셋값이 6억 6,3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고점이 6억 8,700만 원인데 이 부분 대비해서도 96.5% 회복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매물도 중요하겠죠. 전세 매물이 1년 전보다 무려 19% 감소하게 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규 물량 자체도 굉장히 적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세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고 사실상 최고가에 도달하게 되면서 역대 최고의 전세값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있었습니다. 2025년도 서울의 전세 가격 4% 상승이 전망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이제 규제 지역에 관한 대출도 조금 더 어려워지게 되면서 전세 수요가 더욱더 늘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내년에는요, 더 큰 폭으로 전세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좀 찾아볼 텐데 이게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역시도 역대 최고치를 좀 나타내게 됐습니다. 전세 수요는 줄고 집주인들이 또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거기에다가 월세 가격마저도 폭등하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평균 월세 가격, 서울 지역의 월세 가격을 평균치를 내보니까 무려 144만 원이 되더라고요. 1년 전보다 14.2%나 상승을 하게 된 건데 중위소득이다라고 해서 평균적으로 월 소득이 대략 609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봤었을 때 이 월세를 우리가 살게 됐었을 때 소득의 무려 20에서 25%가 이 주거비로 이미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600만 원이 넘는 월세를 받는 것도 일반 서민들 입장에선 쉽지 않은데요. 중위소득 기준으로 했었을 때도 25%가량의 주거비로 빠져나가게 된다면 서민들의 생활권은 조금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세 대출도 좀 축소가 됐고 보유세에 관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저금리 환경에서는 월세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월세 가격도 상승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서울 지역에서 주거한다라는 게 더욱더 어려워지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악순환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 폭증에 따라서 월세 가격도 추후에 상승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국가들은 월세 지역들이 굉장히 또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세 매물은 점점 더 귀해지면서 서울에 주거하려면 월세를 선택을 해야 하는데 월세 가격도 상승을 하게 되면서
고소득층만 또 서울에 주거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까지도 시장에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들 지금 현재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가 또 하나의 인사이트로서 이 전월세에 관한 부담 때문에 일반적인 서민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탈서울이 조금 더 본격화된다라는 분석인데요. 실질적으로 서울의 전셋값이 평균적으로 6억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도권 지역의 평균 매매 가격과 맞먹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금액의 전세를 주고 서울에 살 바에 인근 지역에 매매를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투자 인사이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천 같은 경우가 평균 매매 가격이 5억 원대이고요. 고양 그리고 김포와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3억 740만 원 정도가 평균적인 매매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큰 전세에 관한 부담보다는 매매를 선택하는 수요도 최근에는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수도권 매매가 더 싸지는 역전 현상이 나오게 되고요. 일부 지역들은 규제 지역을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 인근 지역에 관한 매매를 선택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인구 이동을 보시면은 경기도 지역에 최근에 7천 명 이상의 인구 이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주거 환경이 바꿔놓은 인구 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자 인사이트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임대차 시장의 구조 변화가 수도권 매매 시장의 수요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이 수도권 지역에 관한 매매율이 올라갈 건데 어떤 지역이 비규제 지역인지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포 쪽 그리고 부천과 고양시, 의정부 쪽이 비규제 지역이면서 수도권 인근 지역이면서요. 매매 수요가 최근 들어서는 좀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 대비해서 매매 메리트가 가장 큰 수혜 지역으로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요. 매매 환경마저도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분들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 낙폭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어떤 시장 흐름 나와주고 있는지 지금의 시장 상황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마켓 투자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민경, 정래진 경제 아나운서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열어주시죠. 네, 한국산 무엇이 글로벌 대세로 떠올랐을까요? 자, 정래진 경제 아나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기술 수출에 관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플랫폼 기반 기술이 실적을 빠르게 끌어올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기술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네,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기술 수출의 규모가 18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신약 후보 물질을 한 기업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여러 글로벌 제약사에 반복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이 플랫폼 기술이 주력으로 떠오른 게 특징입니다.
알테오젠, 에이빌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같은 플랫폼 기반의 기업들이 올해만 약 13조 원 규모를 계약에 따내면서 증가세를 주도를 했는데요. 기술 수출 건수는 총 16건, 건당 평균 계약 규모는 8억 4천만 달러, 하나로 했을 때는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2021년에 평균 규모가 3억 2천만 달러였거든요. 그 사이에 2.6배 정도 많아진 건데요. 여기에 알테오젠의 플랫폼이 적용된 키트루다 큐렉스가 올해 미 FDA의 허가를 받으면서 상업화 단계까지도 진입을 했고요. 또 글로벌 빅파마들이 국내 기업에 직접 이 지분 투자까지도 확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트너십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K-바이오가 과거에는 빠른 후발주자였다면 최근에는 질적인 도약을 이뤄내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에 조사에 따르면요, 이 10대 주력 산업 모두가 5년 뒤에는 중국이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경쟁력을 추월당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바이오 헬스 분야도 예외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우려 속에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경쟁력 확보에 나섰는지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짚어보죠. 네. 최근에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서는 바이오 헬스를 포함한 10대 수출 주력 산업이 2030년에는 모든 중국의 경쟁력을 추월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중국의 바이오 헬스 경쟁력 지수는 89점인데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우위지만 2030년에는 중국의 100.4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신호 속에도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적극적인 투자와 R&D 확대로 기술 격차를 벌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알테오젠, 에이빌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등 바이오 빅3의 올해 3분기 기준 현금성 자산 3,007억 원 정도로요. 지난해 대비했을 때 54%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기술 수출 계약금과 또 임상 진척에 따른 기술료, 그러니까 이 마일스톤 유입이 지속이 되면서 앞으로 또 추가적인 R&D나 M&A까지도 가능한 그런 선순환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내후년에 R&D에 1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도 했고 또 4조 원 규모의 시설 투자 계획까지도 내놨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도 ADC 신약 개발을 확대를 하면서 기술 내재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글로벌 빅파마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추기 위한 선택입니다. 중국의 추격 속에도 K-바이오가 앞으로 또 경쟁력을 지켜나가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기술 수출 확대와 R&D 투자 확대가 올해 제약업계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도 K-바이오에 관한 ETF 상품들이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지난주 수익률 상위권을 바이오 관련한 ETF가 대부분 차지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투자 흐름의 관점에서는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는 단기 조정에 들어간 AI나 반도체 대신에 이제 바이오 섹터로 투자 자금이 이동하면서 ETF 시장에서도 뚜렷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10월 27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지난 3주 동안 수익률 상위 10개 ETF가 모두 바이오, 헬스케어 상품이었었는데요. 타임폴리오 K-바이오 액티브가 35.29%,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가 34.73%, 하나로 바이오 코리아 액티브가 26.67%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바이오로의 순환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AI 버블 논란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기술주들의 부담이 커진 반면에 한편 이 저평가돼 있던 바이오 섹터에 대형 기술 이전 계약을 계기로 해서 투자 매력이 부각됐다라는 분석입니다. 특히나 에이빌 바이오가 올해 GSK 또 일라이 릴리하고 총 8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을 성사시키면서요. 이 바이오 분야에서의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을 시켰고요. 또 글로벌 빅파마와의 추가적인 미팅이 이어진다는 소식도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 바이오 업종의 실질적인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최근에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 역시도 이 조 단위의 빅딜을 잇따라 성사시키면서요, 경쟁력을 좀 입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에이비올 바이오와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의 플랫폼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이죠. 바이오 플랫폼의 강점과 국내 기업들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 글로벌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적으로 에이벨 바이오는 일라이릴리에 3조 7천여억 원, 그리고 지난 4월 GSK에는 4조 원 규모로 그랩바디 플랫폼을 기술 이전하면서요, 올해만 약 8조 원의 빅딜을 성사시켰습니다. 특히나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게 해주는 이 그랩바디 B 같은 경우는요, 기존 약물이 이 뇌로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면서 플랫폼의 가치가 크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ATL-B4 역시도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꿔주는 핵심적인 기술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 자회사인 매드이뮨과 1조 9천억 원, 또 다이이치 산큐와 4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을 성사시켰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도 일본 오노약품 공업의 ADC 플랫폼인 콘주올과 파이프라인 LCB97을 9,400억 원 규모로 이전하면서요, 플랫폼 경쟁력을 확인시켰습니다. 이 바이오 플랫폼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 비용이 신약과 대비했을 때는 낮고요. 또 초기 단계에서도 기술 이전이 가능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삼성 에피스 홀딩스까지 에피스 넥스랩을 설립을 해서 플랫폼 개발에 뛰어들었거든요. 다만 업계에서는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 신약까지도 개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오주 상승세와 기술 수출에 관한 호재가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바이오 기업들의 IPO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ADC, RNA, 마이크로 니들 등 유망 기술 기반의 기업들이 대거 청약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IPO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기업,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에임드 바이오, 그리고 리브스 메드, 쿼드 메디슨, RG노믹스 같은 유망 기술 기반의 기업들이 본격적인 청약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먼저 ADC 기업인 에임드 바이오는 지난달 베링거 인겔 하임과 1조 4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을 성사시키면서 경쟁력을 입증을 했고요. 이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 투자 경험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의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이 복강경 수술 기업인 리브스 메드는 세계 최초로 이 상하 좌우 90도 회전 기구를 앞세워서 매출이 작년에는 173억 원에서 올해 3분기에는 누적 346억 원으로 2배가량 성장을 했습니다. 쿼드 메디슨은 마이크로 니들 기반의 약물 전달 플랫폼을 보유를 해서요, GSK 한림제약과 협업하고 있고요. 또 장비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2년 내 흑자로 전환하는 것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NA 기반의 유전자 편집 플랫폼 기업인 RG노믹스는 지난 5월에 일라이릴리와 1조 9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 방식으로 증시에 입성하는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술 기반의 신생 바이오 기업들이 가시적인 성과, 그리고 글로벌 거래를 확보한 뒤에 상장에 나서는 이런 흐름들이 확산이 되면서요, 앞으로 또 연말까지 바이오 IPO의 시장의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투자 키워드 다뤄봤습니다. 이어지는 키워드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선주 회복세에 관해서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정민경 경제아나운서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온기만 가져갔던 마스카의 기대감이 다시 열기를 심어가는 모습인데요. 미군에 있는 해군 참모총장과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HD 현대중공업에 방문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에 이지스함, 다산 정약용함을 직접 둘러보고요.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를 다시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부터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미국의 해군 참모총장 데릴 커들 총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최근 HD 현대중공업의 울산 본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커들 총장은 최신 이지스함인 다산 정약용함에 승선을 해서 첨단 전투 체계와 운용 능력을 직접 확인을 했고요. 함장으로부터 작전 운용 브리핑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재 건조 중인 3번함의 납기 일정과 생산 라인을 확인을 하면서 미국 해군 함대 현대화와 관련한 관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도 진행이 됐는데요. HD 현대 정기선 회장은 조선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소개를 하면서 미국과의 협력 방안을 교환을 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함정과 중형선 사업부를 함께 둘러보면서 상선과 특수선, 첨단 함정 건조 현장을 직접 참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참관에서 커들 총장이 첨단 기술과 생산 능력을 확인을 한 건 미국 해군 측이 HD 현대중공업의 신뢰성과 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울산 단일 조선소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HD 현대미포와의 합병으로 방산과 상선 생산 라인을 통합해서 효율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과 첨단 함정, 무인 수상정 등 신기술 프로젝트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네. 마스카 프로젝트 등의 대규모의 수요를 따라가려면 생산 능력 확충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조선사들의 생산 능력으로는 이 물량을 모두 다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업계가 어떤 방식으로 설비 확충과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마스카 프로젝트 등 전례 없는 규모의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국내 조선업계는 지금의 생산 능력만으로 물량을 모두 따라가기 어렵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전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비 확충과 대규모 투자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국내 조선사들은 향후 2년에서 3년간 2조 2천억 원의 설비 투자를 우선 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확대한 규모로 마스카 대응뿐만이 아니라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해외 생산 거점 확대 등 앞으로 다가올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선 슈퍼사이클 속에서 중국과의 경쟁도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을 넓히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기업별로 전략도 뚜렷한 상황입니다. 먼저 HD현대는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회의에서 향후 5년 동안 조선 분야의 7조 원을 포함해 국내에 약 15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화 역시 5년 동안 조선과 방산 분야에 11조 원을 투입을 하면서 글로벌 잠수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옥포 조선소 확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필리 조선소에도 50억 달러, 약 7조 원을 투자를 하면서 해외 생산 능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생산성과 자동화 중심의 설비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미국의 비거마린 그룹과 손잡고 미 해군 MRO 사업과 트레이닝 센터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면서 미래 생산시설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 국내 조선사들은 국내 설비 고도화와 해외 조선, MRO 투자 확대라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서 마스카를 포함해서 초대형 글로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능력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조선업계의 생산 능력에 관한 확충 노력들 짚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는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이른바 핵잠 개발이 공식적으로 승인되면서 조선업의 방산 외연이 더욱더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의 군함이라든지 잠수함을 넘어서서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어떤 기업이 이 핵잠을 건조하게 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유력한 후보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공식적으로 승인이 되면서 또 우리 조선 방산산업은 사실상 완전히 새로운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 디젤 잠수함이나 군함과 다르게 원자력 기반의 핵추진 플랫폼을 설계하고 또 건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이 이 사업을 맡게 될지가 시장의 큰 관심사인데요. 현재 업계에서는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은 약 5천 톤급의 내척 규모로 두 기업 모두 핵잠을 직접 건조한 경험은 없지만 설계 능력과 도크 크기, 특수선 공정과 제작 인력 등 필요한 조건은 모두 갖추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조선사입니다. 특히 하나오션은 국내 최다 잠수함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요. 핵잠 개념 설계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미국 필리조선소에 5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연간 20척을 생산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HD현대중공업은 중대염 잠수함 건조 경험과 특수선 라인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 군수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기술적 기반도 다졌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방산 도크 통합으로 생산 능력도 확대된 상황입니다. 결국에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핵잠 사업과 마스카 대응의 핵심 기업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이고요. 핵잠 도입이 앞당겨진다면 두 기업의 경쟁력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이 조선업 성과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주 성과를 보면은 LNG 선에 관한 발주가 좀 급감한 게 시장 악재로 작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컨테이너선과 유조선 수주가 크게 증가를 하게 되면서 연간 목표액을 거의 다 채웠다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올해 LNG 운반선 발주가 급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조선업계는 컨테이너선과 유조선 수주가 크게 늘면서 올해 연간 목표를 거의 다 채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통적으로 강세였던 LNG선 발주가 전년 대비 70% 넘게 줄어들자 국내 조선사들이 빠르게 컨테이너선과 유조선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결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삼성중공업은 최근 북미 선주로부터 원유 운반선 2척을 수주를 하면서 올해 상선 수주액이 48억 달러, 목표의 83%까지 올라왔습니다. 올해 들어서 확보한 유조선에만 20척에 달할 정도로 시장 대응 속도가 굉장히 빠른 모습입니다. 하나오션도 컨테이너선 중심의 수주가 크게 증가한 모습인데요. 이미 올해만 13척의 컨테이너선을 따내면서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고요. 유조선 수주도 지난해 대비해서 크게 확대가 된 모습입니다. 국내 조선 3사 모두 합치면 유조선 수주가 올해 거의 50척에 달해서요. 이 LNG선 부진을 거의 다 상쇄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글로벌 해운운임은 여전히 변동성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노후 선박을 대체하려는 수요가 늘고 이 흐름을 국내 조선사들이 적극적으로 잡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업계 전체 기준으로 보면 올해 수주한 컨테이너선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연말 효과가 있겠습니다. 통상 12월에는 선박 가격이 소폭 내려가면서 선주들의 발주가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업계에서도 올해 같은 패턴이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 대부분의 조선사가 연간 목표를 채우거나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LNG선 발주 급감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선종 다변화 전략으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컨테이너선과 유조선 중심의 수주 회복세가 올해 실적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투자 키워드 같이 짚어봤습니다. 다양한 내용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클리닉 1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한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그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요, 오후장 전략과 마감장 전략들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죠.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